정보철 인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1회 기출된 문제들 중에서 데이터 통신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데이터 통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넓은 범위였는데 우리가 보는 정보처리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범위가 축소가 됐죠. 예전에는 20문제였지만 지금은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OSI 7계층이라든지 TCP/IP 4계층이라든지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예전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답 형태로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회선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회선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막 전화국에다 전화를 한 다음에 내가 내 친구한테 좀 바꿔주세요. 종로경찰서 바꿔 이러면은 걔네들이 딱 연결을 해주는 게 회선교환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회선교환 방식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뭐를 쓰고 있다? 가상회선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봤었죠. 1번부터 10번 문제 풀이하면서. 자,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정된 대역폭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내가 전화국에다 전화를 한 다음에 내 친구 좀 바꿔줘 라고 하면은 걔네들이 딱 연결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정된 대역폭으로 데이터를 계속 양방향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전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설명이고, 회선이 설정되어 통신이 완료될 때까지 회선을 물리적으로 접속을 한다. 전화국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종로경찰서 바꿔줘 했더니 딱 연결시켜 줬잖아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죠.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준 거는 그거는 가상회선 방식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회선교환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수신 노드에서 패킷을 재순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전화할 때 전화기에서 걔네들이 막 다시 조립해가지고 나한테 들려주나요? 아니에요. 내가 막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재순서라는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회선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전화국에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 친구 바꿔줘, 종로경찰서 바꿔줘, 그럼 딱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킹 교환 방식에서 데이터그램 방식,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실시간 대화용에 적합하다. 전화기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올 건 아니에요. 자, 인터넷망과 유선 전화망 간을 상호 연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시그널링 프로토콜을 해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시그널링 트랜스포트 해가지고 얘는 그 시그널, 그러니까 유선 전화망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토콜, SS7인가? 그런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걔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인터넷망으로. 그게 이제 시그널링 트랜스포트라고 하는데 얘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엑스닷25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얘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엑스닷25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공부한 거 OSI 7계층이라든지 TCP/IP 4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통신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예전에는 엑스닷25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엑스닷25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근데 보안 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엑스닷25가 훨씬 더 좋다. 자, 그 중에서 계층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OSI 7계층처럼 엑스닷25로 계층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계층이 있느냐, 위에 패킷 계층이라는 게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밑에 그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링크 계층이라는 게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물리 계층이라는 게 있다. 자, 물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1과 0을 데이터를 막 송수신하는 게 물리 계층이 되는 거고, 링크 계층 요거는 인접한 노드들끼리 뭔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류 제어라든지 순서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자, 패킷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킷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킷 계층이라는 거, 링크 계층이라는 거, 물리 계층이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물리 계층이 있는 거고, 링크 계층이 있는 거고, 패킷 계층이라는 게 있다. 논리 계층이라는 거는 없어요. 논리 계층은 없다. 13번의 정답은 3번. 논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랜 그 계층이 있었잖아요. LLC라는 거하고 그리고 MAC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LLC가 그 논리 계층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논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엑스닷25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QPSK 변조 방식의 대역폭 효율은 몇 BPS인가? 그래서 PSK 같은 경우에는 위상 변조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Q가 들어가 있는 거는 쿼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쿼드 비트론가? 아무튼 그래갖고 4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4비트 4위상이야. 4위상을 얘기하는 거고, 4위상이라는 게 있고 8위상이라는 게 있고 16위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32위상이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8위상 우리 지난 시간에 8위상을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2의 3승이 되는 거니까 3배의 효율을 가지게 되는 거고, 4 같은 경우에는 2의 2승이 되는 거니까 2배의 효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것들을 막 뭐 변조 방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QPSK, 그러니까는 얘는
4비트, 4개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2의 2승이다. 그래서 2배의 효율을 내게 된다.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2가. 14번의 정답은 2다. 얘를 정말로 알고 싶고 막 그러면은 얘는 정보통신 기사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그런 것들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14번의 정답은 2번. 그냥 얘는 미신처럼 부적처럼 공식처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전진 에러 수정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에러 수정 같은 경우에는 전진 오류 수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후진 오류 수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전진 오류 수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그 오류를 그 송신 측에서, 아니 수신 측이지, 수신 측에서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해밍 코드라든지 상승 코드라든지 해밍 코드하고 상승 코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수정하는 거, 그걸 보고 전진 오류 수정이라고 하는 거고, 후진 오류 수정 같은 경우에는 에러를 검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CRC 검사라든지 페리티 검사라든지 체크썸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에러를 체크만 하는 거고, 얘는 체크만 하고 그리고 나서 ARQ 다시 보내줘라고 요청을 하는 게 후진 오류 수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진 오류 수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해밍 코드라든지 상승 코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 이게 문제 좀 잘못 나왔어요. FEC 코드의 종류로 CRC 코드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CRC 코드 같은 경우에는 후진 오류에 들어가는 코드라서 보통 여기서 이제 뒤에 거 안 읽으시는 분들은 얘를 딱 찍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1번 찍으시면 안 돼요. 얘가 아마 그 공단 측에 그 이의 제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도 계속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 아니에요. CRC 코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상승 코드라든지 해밍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틀린 거예요. 자, 에러 정정 기능을 포함한다. 전진 에러 수정 같은 경우에는 지가 에러를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상승 코드라든지 해밍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에러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정정 기능을 포함을 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고,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연속적으로 계속 전송을 해가지고 뭔가 잘못됐으면 얘가 그냥 바꾸면 되는 거니까. 후진 오류 수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야, 나 잘못 보냈어. 그러니까 다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진 에러 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수신 측에서 잘못됐으면 지가 알아서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이고, 역채널을 사용한다. 역채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ARQ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ARQ 다시 보내줘라고 하는 건데, 다시 보내줘라고 하는 거는 전진 에러 수정, 전진 오류 수정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후진 오류 수정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명확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 사실 1번도 정답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여태까지 기출되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역채널을 사용한다가 전부 다 정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번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해밍 코드에서 총 전송 비트 수가 17비트일 때 해밍 비트 수와 순수한 정보 비트 수는, 얘 같은 경우에는 나오진 않을 거지만은 해밍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짝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2의 배수, 그러니까 1, 2, 4, 8, 16, 32, 64. 자, 여기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느냐? 해밍 비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정정할 수 있도록 해밍 비트를 집어넣는 거고, 나머지 것들에다가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순수한 정보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17비트가 되는 거니까 17비트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2개 빠지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여기 있는 해밍 비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5개가 해밍 비트가 되는 거고, 정보 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3, 5, 6, 7 해가지고 9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7까지 해가지고 12개가 사용이 되는 거죠. 1, 2, 4, 8, 16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해밍 비트로 사용이 되는 거고, 17비트를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17에서 5 빼가지고 12비트가 정보 비트 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33비트를 보내겠다. 33비트를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1, 2, 4, 8, 16 여기에 32까지 해서 해밍 비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3비트를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5, 6개. 6개가 해밍 비트로 사용되는 거고, 정보 비트 수는 여기서 6 빼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해밍 비트는 5개이다. 17비트니까 1, 2, 4, 8, 16 여기까지. 1, 2, 4, 8, 16 여기까지는 해밍 비트가 되는 거고, 나머지 비트 17에서 5 빼게 되면 12비트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패킷화 기능이 없는 일반형 터미널에 접속하여 패킷의 조립과 분해 기능을 대신해주는 장치는, 그냥 이거 외우세요, 통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PAD라고 하는 거예요. 패킷을 얘를 이제 조립하고 분해하고,
인코드하고 디코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셈블러하고 디어셈블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얘는 어셈블러, 디어셈블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패킷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그런 것들을 PAD가 해주게 된다. 그런 장치이다. PAD.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 그냥 그렇게 문제답 통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는 구문, 의미, 타이밍, 구타를 왜 하니? 의그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구타를 왜 하니? 의그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철이 하나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 처리가 되는 거예요.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봉화 몇 개 세웠느냐 그 구문을 얘기하는 거고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타이밍에 보내야 되는 거고 의미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올라갔을 때 무슨 의미냐 밥 먹자라는 의미냐 아니면 난리가 났냐라는 의미냐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타를 왜 하니? 의그 이놈의 새끼야. 요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도 출제가 되었으니까는 구타를 왜 하니? 의그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IP 계층의 프로토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IP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을 얘기하는 건데 네트워크 계층, 그러니까는 응, 표, 그리고 세, 전, 내, 대, 물. 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전송 계층하고 네트워크 계층. 얘가 이제 전송 계층이 TCP가 되는 거고 얘가 IP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TCP IP가 되는 거니까. 자, 전송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TCP라는 프로토콜하고 UDP라는 프로토콜. 그래서 TCP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확립하고 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UDP 같은 경우에는 연결 확립 과정 없이 그냥 데이터 냅다 띄워가지고 확 집어던지는 거. 그걸 보고 UDP라고 하는 거고. 요 두 개 프로토콜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전송 계층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거고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IP라는 프로토콜이 대표적인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못 갔어. 그러니까 그것들을 돌려주는 ICMP라는 게 있는 거고 내가 여기 안에 그룹에 속해 있어.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IGMP라는 게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 링크 여기가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맥 어드레스로 바꾸고 맥 어드레스에서 IP 주소로 바꾸고 라고 하는 ARP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리고 RARP라고 하는 프로토콜들이 있다.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IP 계층의 프로토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ICMP 들어가 있고 ARP 들어가 있고 IP 들어가 있는데 PMA라고 하는 건 없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중 접속 방식 중 CDMA 방식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CDMA 같은 경우에는 확장 스펙트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라고 그랬고 자, CDMA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기지국이 하나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LG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지국은 분명히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나한테만 울리지? 내가 울려 가지고 받았는데 어떻게 나한테만 그 소리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코드라는 거, 코드 분할 다중화, 코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확장 스펙트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들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CDMA 방식이 된다. 자, 보면은 시스템의 포화 상태로 인한 통화 단절 및 혼선이 적다. 적은 거죠. 내가 확장 스펙트럼을 이용했으니까. 자, 실내 또는 실외에서 넓은 서비스 권역을 제공한다. 그쵸? 내가 실내에서도 핸드폰 받을 수 있는 거고 실외에서도 핸드폰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맞는 거고 배경 잡음을 방지하고 감쇄시킴으로써 우수한 통합 품질을 제공한다. 그러려고 CDMA 쓰는 거니까 맞는 거고 산악지형 또는 혼잡한 도심 지역에서는 품질이 떨어진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도심에서 안 되나요? 산악지역에서 안 되나요?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그냥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것들을 막 깊게 너무 공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게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거. 품질이 떨어진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CDM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핸드폰을 쓰는 거니까는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얘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다중화 방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런 코드 분할 다중화도 있지만은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는 것도 있고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는 것도 있고 시 분할 다중화라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코드 분할 다중화라는 것도 있고 파장 분할 다중화라는 것도 있고 공간 분할 다중화라는 것도 있다. 자, 그중에서 시 분할 다중화 같은 경우에는 동기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비동기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거예요. 원래 동기식이 좋아요. 모든 컴퓨터에서 동기를 딱딱 맞춰가지고 하면 좋은데 여기서는 동기식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컴퓨터 4대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회선을 쓴다. 여기 있는
그 다중화라는 게 하나의 회선을 여러 개가 같이 쓰는 거니까. 자, 여기서 4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얘가 꺼져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다 동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 거고, 비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2번이 꺼져 있어요. 1, 3, 4, 1, 3, 4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분할 다중화 방식에서는 동기보다는 비동기가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봤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처리 기사 필기시험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시고 나면은 저한테 꼭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아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얕고 넓게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에서 많은 용어들, 빵상 용어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얘는 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 이거 외워라 라고 하는 거는 걔는 정보통신 기사에서 나오는 거니까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